읍내 부동산 사무소, 중개인의 말이 이어진다. KTX역 들어서면 땅값은 몇 배로 뛸 겁니다. 순애의 눈빛이 흔들리다. 이내 굳어졌다. 며느리의 말이 귓가에 맴돈다. 집 팔면 우리 불편하잖아요. 순애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으며 속삭인다. 이젠 나를 위해서 산다. 소식을 들은 아들, 분노로 얼굴이 붉어진다. 어머니, 어떻게 상의도 없이 이럴 수 있어요? 며느리는 격앙된 목소리로 우리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라고 외친다. 순애는 담담히 대답한다. 체면이 날 옥죄는 족쇄였다. 그날 저녁 가족은 등을 돌리고 떠나버렸다.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무료로 할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면 제게는 응원이 되고 여러분께는 행운이 따라올 거예요. 새벽 5시 충청도 한 시골 마을에 첫 달구름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김순애는 이 소리에 맞춰 하루를 시작한 지 벌써 40년이 넘었습니다. 낡은 나무 슬리퍼를 끌며 마당으로 나서는 순애의 발걸음은 여전히 단단했습니다. 기와지붕 아래 펼쳐진 마당에는 빨갛게 익은 고추들이 가마니 위에 주렁주렁 널려 있었고 닭들이 모이를 쪼며 바쁘게 뛰어다니고 있었습니다. 얘들아, 밥 먹자. 순애는 닭장문을 열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닭들이 꼬꼬댁거리며 몰려드는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하나둘 달걀을 바구니에 담는 순애의 손길은 부드러웠습니다. 이 집의 모든 것이 순애에게는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이렇게 달걀을 거두는 일조차도 순애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부터 함께 해온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마당 한켠에 놓인 나무 평상에 앉아 신문을 펼치는 것도 순애의 오랜 습관이었습니다. 돋보기를 코끝에 걸치고 정치면을 훑어보다가 문득 옆자리가 허전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그 자리가 비어 보였습니다. 남편은 생전에 항상 순애 옆자리에 앉아서 함께 신문을 읽곤 했습니다. 때로는 정치 이야기로 티격태격하기도 하고 때로는 날씨 얘기로 하루를 시작하기도 했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날씨가 좋네요. 순애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바람이 불어와 신문을 살짝 넘겼습니다. 마치 남편이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져서 순애는 작은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런 순간들이 순애에게는 위로가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은 곁에 없지만 이 집 곳곳에 남아있는 흔적들이 순애를 외롭지 않게 해주었습니다. 이 집은 순애와 남편이 젊은 시절 벽돌 하나하나 직접 쌓아 올린 보금자리였습니다. 당시에는 돈이 없어서 공사를 맡기지 못하고 둘이서 손수 만들어낸 집이었습니다. 여름 내내 땀을 흘리며 기초를 다지고 겨울에는 추위를 견디며 벽을 쌓았던 기억이 생생했습니다. 그때마다 남편은 우리 집은 정말 튼튼할 거야. 100년은 갈 거야 라며 자신있게 말했었습니다. 순애도 그래요. 우리 자식들이 커서도 이 집에서 편히 쉴 수 있을 거예요 라고 맞장구 쳤던 기억이 났습니다. 실제로 집은 튼튼했습니다. 태풍이 와도 폭설이 내려도 끄떡없었습니다. 아이들이 자라면서 벽에 낙서를 하고 복도를 뛰어다녀도 집은 든든하게 가족을 품어주었습니다. 순애에게 이 집은 단순한 건물이 아니라 가족의 역사 그 자체였습니다. 벽에 남아있는 아이들의 키 표시, 마루에 새겨진 작은 흠집들, 부엌 타일에 남은 기름때까지도 모두가 소중한 추억이었습니다. 마루에 앉아 있으니 서울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 그리고 손주들이 생각났습니다. 명절 때마다 이 집으로 내려와 북적거리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아이들이 마당에서 뛰어놀고 며느리와 함께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던 시간들이 그리웠습니다. 비록 요즘에는 자주 내려오지 않지만
순애는 언제든 가족들이 돌아올 수 있도록 집을 깨끗하게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주 대청소를 하고 이불도 햇볕에 말리며 냉장고에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음식들을 항상 준비해 두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면 순애는 간단하게 혼자 식사를 했습니다. 김치찌개에 밥 한 그릇이면 충분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나오는 드라마를 보며 밥을 먹는 것도 즐거운 일과였습니다. 가끔은 드라마 속 며느리를 보며 우리 며느리는 저것보다 훨씬 착하지라고 혼잣말하기도 했습니다. 오후에는 마을 어르신들과 정자에서 담소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순애 씨, 아들 내외부는 언제 내려오나? 이웃 할머니들의 질문에 순애는 항상 자랑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바쁜 사람들이니까 자주는 못 내려와도 명절에는 꼭 와요. 며느리가 참 효성스러워서 제사상도 정성껏 차려주고 그래요. 순애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뿌듯했습니다. 저녁이 되면 순애는 마당 한 바퀴를 돌며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고추가 잘 말라가는지 확인하고 닭장 문을 잠그고 대문을 닫는 것까지가 순애의 일과였습니다. 그리고 남편의 사진 앞에서 하루 있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이 시간이 순애에게는 가장 편안한 순간이었습니다. 여보, 오늘도 별일 없이 잘 보냈어요. 이 집 덕분에 마음이 편안합니다. 우리 아들 가족들도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을 거예요. 순애는 사진 속 남편을 보며 말했습니다. 남편은 언제나 그렇듯 따뜻한 미소로 순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고생 많았어, 순애야라고 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순애에게 이 집은 자부심이었습니다. 자식들이 언제든 내려와서 편히 쉴 수 있는 든든한 둥지였습니다. 순애는 이 집을 지키는 것이 어머니로서의 마지막 역할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무리 세월이 흘러도 변하지 않는 고향의 품 같은 곳, 그것이 바로 이 집이었습니다. 고요한 밤이 깊어갈 때까지 순애는 이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아무 의심 없이 받아들이고 있었습니다. 추석을 일주일 앞둔 어느 날 오후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저희 이번 추석에 내려갈게요. 순애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래, 얼마나 기다렸는데. 언제 내려와? 금요일 오후에 출발해서 저녁쯤 도착할 것 같아요. 아이들도 할머니 보고 싶어 해요. 순애는 전화를 끊고 나서 바로 장 보러 나섰습니다. 읍내 시장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아들 가족이 좋아하는 음식 재료들을 하나씩 골라 담았습니다. 신선한 배추, 무, 당근, 그리고 전을 부칠 각종 재료들까지 빠뜨리지 않고 샀습니다. 손주들이 좋아하는 과자와 음료수도 잊지 않았습니다. 무거운 장바구니를 들고 돌아오는 길이었지만 순애의 발걸음은 가벼웠습니다. 집에 도착하자마자 순애는 대청소를 시작했습니다. 평소에도 깨끗하게 관리하던 집이었지만 가족들이 온다고 하니 더욱 완벽하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방 하나하나 쓸고 닦고 이불도 새로 갈아 끼우고 화장실도 반짝반짝 닦았습니다. 마당도 깔끔하게 정리하고 고추도 예쁘게 다시 펼쳐 놓았습니다. 금요일 저녁 차 소리가 들리자 순애는 급히 앞치마를 벗고 대문 앞으로 나갔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순애는 아이들을 꼭 껴안으며 우리 보고 싶었던 손주들 많이 컸네라고 말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도 짐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어머니, 오랜만이에요. 며느리의 인사는 공손했지만 어딘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녁 식사를 하면서 순애는 가족들이 모인 식탁을 바라보며 행복했습니다. 오랫동안 혼자 밥을 먹던 식탁이 이렇게 활기차게 느껴진 것은 정말 오랜만이었습니다. 할머니, 이 집에는 와이파이가 없어요?
중학생인 손주가 물었습니다. 와이파이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필요하면 설치해 줄게. 순애가 답했지만 손주는 이미 관심을 잃은 듯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오랜만에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었지만 순애는 왠지 모를 아쉬움을 느꼈습니다. 아이들은 각자 휴대폰에만 집중하고 있었고 아들 부부도 피곤하다며 일찍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순애는 홀로 설거지를 하며 예전에는 이런 날 밤늦게까지 이야기를 나누곤 했는데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본격적인 추석 준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며느리가 순애에게 다가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어머니가 해주셔야 제맛이죠. 저는 솜씨가 없어서 잘 못해요. 순애는 기꺼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내가 다 준비할게. 걱정하지 마. 하지만 이미 십수년째 반복된 부탁이라는 것을 순애도 알고 있었습니다. 부엌에서 전 재료를 준비하는 순애를 보며 며느리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가끔 어머니 힘드시면 말씀하세요라고 말했지만 실제로 도와주러 오지는 않았습니다. 순애는 혼자서 감자를 썰고 호박을 자르고 생선을 손질했습니다. 손이 아파와도 가족들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참을만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아들이 부엌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제사 지내고 나서 처가 쪽도 들러야 해서요. 그래서 전 준비를 오늘 다 끝내두면 좋겠어요. 가능할까요? 순애는 잠시 당황했습니다. 제사 지내고 바로 처가로 가려고? 네, 월요일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요일 저녁에는 서울에 들어가야 해요. 순애의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1년에 한 번 오는 명절인데 벌써 떠날 준비를 하고 있다니 아쉬웠습니다. 하지만 바쁜 아들을 붙잡을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알겠다. 그럼 오늘 밤에 미리 전을 다 부쳐 놓을게. 오후 내내 순애는 혼자서 전을 부쳤습니다. 기름이 튀어 손등이 빨갛게 되었지만 계속 전을 뒤집어가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며느리는 가끔 부엌을 지나가면서 고생 많으십니다라고 말했지만 손을 보태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기름 냄새가 너무 심해요. 환기 좀 시켜주세요라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손주가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집은 심심해요. 게임도 안 되고 유튜브도 느려서 못 봐요. 언제 서울로 가요? 순애는 손주의 말에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아이에게 할머니 집은 그저 불편한 곳일 뿐이었습니다. 밤늦게 전을 다 부치고 나서 순애는 마당에 나와 달을 바라봤습니다. 보름달이 밝게 떠 있었지만 순애의 마음은 어둠 속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명절이 이렇게 힘든 일이었나? 순애는 자신에게 물어봤습니다. 예전에는 가족들과 함께하는 시간이 그렇게 행복했는데 언제부터인가 자신만 바쁘고 피곤한 시간이 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나는 이 집의 주인인데 명절만 되면 허드렛이라는 하녀가 된 기분이야. 이런 생각이 드는 자신이 나쁜 사람 같아서 다시 마음을 다잡아 봤지만 한 번 든 생각은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순애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들어가면서 내일은 더 나은 하루가 되기를 바랐습니다. 추석 당일 새벽 5시 순애는 평소보다 더 일찍 일어났습니다. 제사 준비를 위해 해야 할 일들이 산더미 같았기 때문입니다. 조용히 부엌으로 나가 밥을 짓고 미리 부쳐둔 전들을 정리했습니다. 나물도 무치고 국도 끓이고 과일도 깎아서 정성스럽게 제사상을 차렸습니다. 모든 일을 혼자서 해내야 한다는 생각에 어깨가 무거웠지만 돌아가신 남편을 위한 일이라고 생각하니 힘이 났습니다. 아침 7시가 되자 가족들이 하나둘 일어났습니다. 아들은 양복을 차려입고 나와서 제사상을 점검했습니다.
어머니, 고생 많으셨어요. 아버지가 좋아하시겠네요. 순애는 아들의 말에 잠시 위로받는 기분이었습니다. 며느리도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정말 대단하세요. 이렇게 많은 음식을 혼자서 다 준비하시다니. 제사를 지내는 동안 순애는 남편을 그리워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는 함께 제사를 준비하고 함께 절을 올렸었는데 이제는 혼자서 모든 것을 감당해야 했습니다. 절을 올리며 순애는 속으로 남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 가족들이 모두 건강하게 잘 지내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제사가 끝나고 음복을 하는 시간, 가족들은 둘러앉아 음식을 먹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손주들은 빨리 먹고 일어나고 싶어 했고, 아들은 자꾸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음식은 정말 맛있어요. 아, 그런데 시간이 벌써 이렇게. 며느리는 말끝을 흐렸지만 의도는 분명했습니다. 너희 몇 시에 출발한다고 했니? 순애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10시쯤에는 나가야 할 것 같아요. 처가에서 점심 약속이 있어서요. 아들의 답변에 순애는 실망했습니다. 제사 음복도 제대로 즐기지 못하고 벌써 떠날 준비를 하다니요. 그럼 제가 설거지라도 도와드릴게요. 며느리가 말했지만 순애는 손사래를 쳤습니다. 아니야, 가야 할 시간에 뭘. 그냥 가서 처가 부모님께 안부 전해드려. 며느리는 안도하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니. 다음에 꼭 도와드릴게요. 가족들이 짐을 정리하는 동안 순애는 혼자 부엌에서 뒷정리를 시작했습니다.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하나씩 치우고 그릇들을 설거지통에 담으면서 마음이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며느리는 거실에서 소파에 앉아 휴대폰을 보며 가끔 한숨을 쉬었습니다. 어머니, 많이 피곤하실 텐데. 친정에서 기다리고 있어서 저희도 마음이 급하네요. 그때 아들이 부엌으로 와서 말했습니다. 어머니, 우리 차 막히니까 빨리 설거지 끝내주세요. 순애는 기름때가 눌러붙은 팬을 닦다가 손을 멈췄습니다. 뜨거운 무언가가 가슴속에서 올라왔습니다. 10수년 동안 참아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며느리가 부엌 문가에 서서 덧붙였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시죠? 저희가 도와드리고 싶은데 시간이. 친정 부모님이 벌써 2번이나 전화하셔서요. 말은 정중했지만 순애에게는 재촉으로 들렸습니다. 자신은 언제나 뒤로 밀려나는 존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 더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순애는 행주를 내려놓고 앞치마를 벗었습니다. 가족들이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는 시선을 받으며 순애는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서랍을 열어 인감도장과 등기부등본을 꺼내는 순애의 손은 떨리고 있었습니다. 남편의 흑백 사진이 그 위에서 묵묵히 순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거실로 나온 순애를 보고 아들이 물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왜 갑자기 도장을 꺼내셨어요? 순애는 침착하게 대답했습니다. 나 이 집 팔려고 한다. 거실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으로 순애를 바라봤습니다. 손주들마저 휴대폰에서 고개를 들어 할머니를 쳐다봤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런 말씀을? 아들이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순애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갑자기가 아니야. 오랫동안 생각해 본 일이란다. 이 집에 혼자 있으니까 외롭고 너희들도 자주 오기 힘들어 하잖니.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이런 말씀하셔서 저희도 당황스럽네요. 이런 큰일은 저희와 함께 의논하시는 게. 순애는 며느리의 말을 듣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의논이라. 그동안 내 일에 의논 받은 적이 있었나?
너희는 항상 바쁘다고만 하지 않았니? 아들이 시계를 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금은 시간이 정말 없어요. 이 중요한 얘기를 이렇게 급하게 할 수는 없죠. 우리 다음에 천천히 이야기해요. 그 순간 순애는 더욱 확신이 섰습니다. 가족들에게 순애는 언제나 나중에 처리해도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래, 너희는 항상 바쁘지. 하지만 나는 이제 기다리지 않을 거야. 순애의 목소리에는 지금까지 없던 단호함이 실려 있었습니다. 며느리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 마음을 이해해 주세요. 이제 진짜 출발해야지 친정 모임에 늦지 않아서요. 알겠다. 가봐라. 나는 내 일을 알아서 할 테니까. 순애의 말에 가족들은 어쩔 줄 모르는 표정이었습니다. 결국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전화 드릴게요. 이 일은 정말 신중하게 하셔야 해요. 신중하게 할 일은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순애는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들이 떠나고 난 후 순애는 혼자 남은 집에서 깊은 침묵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외로움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자유로움에 가까웠습니다. 순애는 인감도장을 꼭 쥐고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시작이야. 그리고 읍내 부동산 사무소 전화번호를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오후 순애는 읍내로 향하는 버스에 몸을 맡겼습니다. 인감도장과 등기부등본을 품에 꼭 안고 있으니 마음이 두근거렸습니다. 몇십 년 만에 이렇게 큰 결정을 혼자서 내린다는 것이 떨리기도 하고 설레기도 했습니다. 버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논밭을 바라보며 순애는 생각했습니다. 정말 이 동네를 떠나게 되는 건가? 부동산 사무소 문을 열고 들어서자 중년 남성이 반갑게 맞아주었습니다. 어르신,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습니까?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집을 팔려고 하는데요. 아, 그러시군요. 어디 집이신지요? 순애가 주소를 말하자 부동산 중개인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아, 그 동네 말씀이시군요. 요즘 그쪽이 정말 핫한 지역입니다. 중개인은 컴퓨터를 켜며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동네에 KTX역 들어서는 거 알고 계시죠? 가격이 많이 올랐습니다. 정말 많이요. 순애는 깜짝 놀랐습니다. KTX역이 들어온다는 이야긴 처음 들었거든요. 그게 정말인가요? 저희 동네에 그런 역이 들어온다고요? 순애의 질문에 중개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습니다. 정부에서 발표한 지 2달 정도 됐어요. 그때부터 이 동네 집값이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어르신 집이 몇 평 정도 되시나요? 순애는 집의 평수와 상태를 설명했습니다. 중개인은 계산기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최소 5억은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상태가 좋다면 더 받을 수도 있고요. 순애는 숨이 막힐 것 같았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 얼마나 큰 돈인지 순애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낡은 시골집이 이렇게 많은 돈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정말 그렇게 많이 받을 수 있다고요? 순애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네, 요즘 서울 사람들이 이런 교통 좋은 시골집을 많이 찾고 있어요. 펜션으로 개조하거나 전원주택으로 쓰려는 분들이 많거든요. 중개인의 설명을 들으며 순애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그럼 언제쯤 팔 수 있을까요? 순애가 물었습니다. 지금 시장이 좋아서 금방 나갈 것 같은데요. 한 달 안에는 계약할 수 있을 겁니다. 어르신, 정말 파실 생각이세요? 중개인의 질문에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아침 일이 떠오르자 마음이 단단해졌습니다. 네, 팔겠습니다. 부동산 사무소에서 나오는 길에 순애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아들에게 전화를 걸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전화번호를 누르던 손이 멈췄습니다. 왜 내가 미리 알려줘야 하지? 이미 결정한 일인데. 순애는 전화기를 다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순애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5억이라는 돈이면 서울 주변에 작은 아파트 하나 정도는 살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아니면 좋은 요양원에 들어가서 편하게 살 수도 있을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더 이상 명절 때마다 허드렛 일에 시달리지 않아도 됩니다. 집에 도착하니 이미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적막한 집 안에는 아직도 기름 냄새가 남아 있었습니다. 순애는 부엌에 쌓여 있는 설거지를 보며 한숨을 쉬었습니다. 내일부터는 이런 일도 없겠지. 하지만 동시에 쓸쓸함도 느껴졌습니다. 이 집과 함께한 수많은 추억들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저녁을 간단히 먹고 나서 순애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내가 큰 결정을 했어요. 우리 집을 팔기로 했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좋은 일이 될 거예요. 순애는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일들을 자세히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밤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오늘 갑자기 그런 말씀하셔서 깜짝 놀랐어요. 정말 집을 파실 생각이세요? 순애는 차분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이미 부동산에 다녀왔다. 전화 너머로 아들이 당황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어머니, 그렇게 성급하게 하시면 안 돼요. 집값도 알아보고 어디 가서 살지도 정해야 하잖아요. 아들의 말에 순애는 웃음이 나왔습니다. 너는 그동안 내가 어디 살지 걱정해 본 적이 있니? 이제 와서 걱정하는 척하지 마라. 전화 너머가 조용해졌습니다. 어머니, 그게 아니라 우리도 추석에 어디 가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들의 솔직한 말에 순애는 실망했습니다. 결국 아들의 관심은 자신이 아니라 명절 때 올 곳이 없어진다는 것뿐이었습니다. 그럼 앞으로는 호텔에서 추석을 보내든지 해라. 나는 더 이상 너희들 편의를 위해 살지 않겠다. 며느리의 목소리도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뭔가 화가 나신 것 같은데. 순애는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잘못이라. 너희는 잘못한 게 없어. 단지 나를 사람 취급하지 않았을 뿐이지. 며느리가 무슨 말을 하려 했지만 순애는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들려오는 귀뚜라미 소리를 들으며 지난 일들을 되돌아봤습니다. 정말 이 결정이 옳은 걸까? 너무 성급한 건 아닐까? 하지만 오늘 아들과 며느리의 반응을 보니 확신이 섰습니다. 그들은 순애의 감정이나 처지는 전혀 이해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새벽녘 순애는 마당에 나가 고추를 바라봤습니다. 빨갛게 잘 말라가는 고추들을 보니 아쉬움이 밀려왔습니다. 내년에는 이 마당에서 고추를 말릴 수 없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해방감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혼자서 모든 농사일을 감당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새로운 시작을 다짐했습니다. 일주일 후 부동산 중개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르신, 좋은 소식이에요. 벌써 매수자가 나타났습니다. 순애는 기대 반 걱정 반으로 물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얼마에 사겠다고 하나요? 5억 2천에 사겠다고 하네요. 서울에서 펜션 사업을 하려는 젊은 부부예요. 현금으로 바로 거래 가능하다고 합니다. 순애는 전화를 받고 나서 조용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5억 2천만 원이면 계획했던 것보다 더 좋은 조건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실 순애에게는 남편이 남겨준 비상금이 따로 있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과 보험금을 합치면 상당한 액수였지만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고
혼자 간직해왔던 비밀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순애는 차분한 마음으로 계약서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매수자는 서울에서 내려온 30대 부부였는데 이 집을 펜션으로 개조해서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습니다. 정말 좋은 집이에요. 잘 관리해서 많은 사람들이 좋은 추억을 만들 수 있는 곳으로 만들겠습니다. 젊은 아내의 말에 순애는 흡족한 기분이었습니다. 계약을 마치고 부동산 사무소에서 나오면서 순애는 이미 마음속으로 계획해둔 일들을 떠올렸습니다. 한강이 보이는 레지던스, 남편과 함께 젊은 시절 지나가며 언젠가 저런 곳에서 살아보고 싶다고 말했던 바로 그런 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것입니다. 남편이 남긴 돈과 집한 돈을 합치면 충분히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소문 들었어요. 정말 계약했다면서요? 동네가 좁다 보니 벌써 소문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그래, 계약했다. 순애의 대답에 아들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어머니, 어떻게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런 중요한 결정을 하세요? 상의라고? 순애는 차분히 말했습니다. 그동안 너희가 내 일에 관심이나 가져본 적이 있니? 1년에 한두 번 와서 밥 얻어먹고 가는 게 전부였잖아. 아들이 변명하려 했지만 순애는 말을 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상의를 받고 싶다고? 늦었다. 다음 날 아들 가족이 갑작스럽게 내려왔습니다. 평일인데도 불구하고 급히 내려온 것을 보니 얼마나 당황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순애는 그들을 맞으며 씁쓸한 기분이었습니다. 집을 팔겠다고 했을 때는 이렇게 빨리 오지 않았으면서 이미 계약이 끝난 후에야 달려오다니요. 어머니, 정말 돌이킬 수 없는 일인가요? 아들이 간절하게 물었습니다. 계약금도 받았고 이사할 날짜도 정했다. 한 달 후에 이사 나가기로 했어. 순애의 대답에 며느리가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저희 체면은 생각 안 하세요? 시댁이 사라진다고요. 며느리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순애는 며느리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체면? 순애의 목소리가 차갑게 변했습니다. 체면을 지키려고 내가 평생 허드렛 일을 해야 한단 말이냐? 그동안 너희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봐라. 며느리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지금까지 시어머니가 이렇게 강하게 나온 적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럼 어디 가서 사실 건가요? 집한 돈만으로는 서울에 집 사기 어려울 텐데.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알아서 할 방법이 있어. 아들은 의아해했지만 순애는 더 이상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순애는 이미 서울의 부동산 중개업소에 연락해둔 상태였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지던스의 분양 정보도 받아두었습니다. 남편이 남긴 적금과 보험금 그리고 이번에 집한 돈을 합치면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에 충분했습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아들에게 굳이 말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손주가 투덜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할머니, 우리 앞으로 명절 때 어디 가요?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순애는 손주의 말에 더욱 실망했습니다. 아이에게도 할머니 집은 그저 명절 때 가는 불편한 장소일 뿐이었습니다. 호텔에서 추석을 보내면 되잖니. 요즘 그런 프로그램 많다더라. 며느리가 갑자기 눈물을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정말 그렇게 못되게 굴었나요? 저는 나름대로 시어머니를 잘 모셨다고 생각했는데. 하지만 순애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잘 모셨다고? 명절 때마다 내가 혼자 모든 음식을 준비하는 동안 너는 뭘 했니? 소파에 앉아서 휴대폰만 보고 있지 않았니? 그건 어머니가 하시겠다고 하셔서.
며느리의 변명에 순애는 차가운 웃음을 지었습니다. 내가 하겠다고? 언제 내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겠다고 했니? 그냥 어쩔 수 없어서 한 거였어. 누군가는 해야 하니까. 며느리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밤이 깊어지도록 논쟁이 계속되었습니다. 아들은 계약을 취소할 방법을 찾자고 했고, 며느리는 앞으로 명절을 어떻게 보낼지 걱정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이제 그만하자. 이미 결정된 일이야. 순애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너희들은 내일 서울로 올라가고 나는 이사 준비를 하겠다. 아들이 마지막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세요. 정말 후회하시게 될 거예요. 순애는 아들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후회? 내가 후회하는 건 이 결정을 더 빨리 내리지 못한 거야. 아들과 며느리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가족들이 떠나고 나서 순애는 홀로 집에 남았습니다. 순애는 서랍 깊숙이 숨겨둔 통장들을 꺼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은 돈, 보험금, 그리고 순애 자신이 조금씩 모아둔 돈까지 합치면 상당한 액수였습니다. 이제 집값까지 더해지면 한강뷰 레지던스에서의 새로운 삶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마당에 나가 별을 바라보며 순애는 남편에게 속삭였습니다. 여보, 우리가 젊었을 때 꿈꿨던 그 한강 옆 아파트, 드디어 살 수 있게 됐어요. 밤하늘의 별들이 순애의 새로운 결심을 축복하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진짜 혼자가 되는 건 아닐까? 잠시 불안한 생각이 들었지만 순애는 그보다 더 큰 기대감을 느꼈습니다. 한 달 후 이사 당일이 다가왔습니다. 순애는 이삿짐을 정리하며 수십 년간 쌓인 추억들과 마주했습니다. 남편의 옷까지, 아이들이 어릴 때 쓰던 물건들, 명절 때 쓰던 그릇들까지 하나하나 보면서 마음이 복잡했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들만 챙기고 나머지는 기부하기로 마음먹었지만 막상 버리려니 쉽지 않았습니다. 이 그릇들은 어떻게 하지? 순애는 명절 때 전을 담던 큰 접시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이제는 그런 큰 잔치를 할 일이 없을 텐데도 손에서 놓아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몇 개는 가져가기로 했습니다. 혹시 새로운 곳에서도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 날이 있을지 모르니까요. 이삿짐 센터 직원들이 도착했을 때 순애는 이미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어머님, 이삿짐이 생각보다 적네요. 정말 이게 다예요? 직원이 물었습니다. 네, 새로 시작하는 거니까 꼭 필요한 것들만 가져가려고요. 순애의 대답에 직원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짐을 싣는 동안 순애는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텅 빈 방들이 을씨년스러웠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습니다. 남편의 사진만은 가장 소중히 포장해서 직접 들고 가기로 했습니다. 여보, 이제 우리 새로운 곳으로 가요. 순애는 사진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서울로 향하는 길에서 순애는 창밖 풍경을 바라보며 감회가 새로웠습니다. 고속도로를 달리며 점점 도시의 모습이 나타나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한강이 내려다 보이는 레지던스, 평생 꿈꿔왔던 그곳에서의 새로운 삶이 이제 시작되는 것입니다. 레지던스에 도착했을 때 순애는 잠시 숨이 막혔습니다. 높이 솟은 아파트 동들 사이로 한강이 시원하게 펼쳐져 있었습니다. 로비는 호텔처럼 화려했고 컨시어지 직원들이 정중하게 맞아주었습니다. 순애님 환영합니다. 저희가 이사 정착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런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던 순애는 어색하면서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20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순애의 마음은 설렜습니다. 문이 열리고 복도를 걸어 자신의 집 앞에 섰을 때 순애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카드키로 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
거대한 통유리창 너머로 펼쳐진 한강의 풍경이 순애를 압도했습니다. 와! 순애는 감탄사를 내뱉었습니다.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한강 둔치를 걸으며 저기 아파트에서 살면 얼마나 좋을까라고 말했던 바로 그 풍경이 눈앞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삿짐 직원들이 가구를 배치하는 동안에도 순애는 창가에서 떠날 줄 몰랐습니다. 어머님, 가구 배치 다 끝났습니다. 확인해 보세요. 직원의 말에 순애는 새로운 집을 둘러봤습니다. 시골집에 비하면 훨씬 작았지만 모든 것이 현대적이고 편리했습니다. 인덕션, 식기세척기, 드럼 세탁기까지 처음 써보는 가전제품들이 가득했습니다. 저녁이 되자 순애는 남편의 사진을 거실 한가운데 정중하게 모셨습니다. 여보, 드디어 우리가 꿈꿔왔던 곳에 왔어요. 어떤가요? 한강의 불빛이 창을 통해 들어와 사진을 은은하게 비쳤습니다. 마치 남편이 미소 짓는 것 같았습니다. 첫날 밤 순애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너무 조용했기 때문입니다. 시골에서는 귀뚜라미 소리, 바람 소리가 있었는데 여기는 정말 고요했습니다. 하지만 무서운 고요함이 아니라 평화로운 고요함이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야경을 바라보며 순애는 내 삶도 저 물처럼 흘러가는구나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순애는 일찍 일어나 커피를 내렸습니다. 시골에서는 늘 보리차만 마셨는데 새로운 삶에는 새로운 것들을 시도해보고 싶었습니다. 통유리창 앞에서 커피를 마시며 한강을 바라보는 순애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감돌았습니다. 거울 속 자신을 바라보니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더 이상 시골집에 묶인 늙은 여인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에서는 그냥 한 명의 독립적인 여성일 뿐이었습니다. 순애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삶을 내 선택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걸 실감했습니다. 화장대를 정리하며 순애는 잊고 지낸 자신을 다시 찾아갔습니다. 젊은 시절 즐겨 쓰던 립스틱, 남편이 예쁘다고 했던 목걸이들을 하나씩 꺼내며 추억에 잠겼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을 다시 써봐도 되겠네. 순애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후에 순애는 레지던스 내 편의시설들을 둘러봤습니다. 피트니스 센터, 도서관, 카페까지 있었습니다. 시골에서는 상상도 못했던 생활이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책을 한 권 빌려 카페에 앉아 읽어보니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기분이었습니다. 저녁 무렵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이사는 잘하셨어요? 목소리에서 걱정이 느껴졌습니다. 응, 잘했다. 걱정하지 마라. 어머니, 어디 사시는지 주소 좀 알려주세요. 한번 찾아뵙고 싶어서요. 순애는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아직은 정리가 안 됐으니까 나중에 알려줄게. 사실 순애는 아직 아들에게 자신의 새로운 삶을 보여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들이 와서 또다시 자신을 돌봐야 할 연약한 노인으로 취급할까봐 걱정되었습니다. 이제 순애는 누군가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는 독립적인 존재가 되고 싶었습니다. 그날 밤 순애는 와인 한 잔을 따라 마셨습니다. 평생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지만 새로운 시작을 축하하는 의미였습니다. 한강의 불빛을 바라보며 순애는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나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가족과의 관계는 어정쩡한 상태였지만 순애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 시어머니 눈치 보는 시골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순애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한강뷰 레지던스의 당당한 주인이었습니다. 한강뷰 레지던스에서의 새로운 생활이 시작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순애는 매일 아침 커피를 마시며 한강을 바라보는 것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시골에서의 바쁜 아침과는 전혀 다른 여유로운 시간이었습니다. 닭 울음소리 대신 새들의 지저귀미, 마당 대신 넓은 한강이 순애의 하루를 시작해 주었습니다. 레지던스 내 도서관에서 책을 읽고 피트니스 센터에서 가벼운 운동을 하며 지내는 나날들이 평화로웠습니다. 가끔 같은 층에 사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모두들 정중하고 예의 바른 사람들이었습니다. 시골에서처럼 사생활을 캐묻지도 않고 그저 적당한 거리감을 유지하며 서로를 존중해 주었습니다. 그런 평온한 일상 중에 순애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며느리였습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어떠세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습니다. 뭔가 조심스럽고 불안해하는 기색이 느껴졌습니다. 응, 잘 지내고 있어. 무슨 일이니? 순애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사실은 다음 주가 아버님 제사인데요. 며느리의 말에 순애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남편의 제사일을 깜빡했던 것입니다.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정신이 없었나 봅니다. 아, 그렇구나. 그런데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니? 순애의 대답에 며느리는 당황했습니다. 그게 어머니께서 안 계시면 저희가 어떻게 제사를 지내야 할지 모르겠어서요. 지금까지 어머니가 다 준비해 주셨잖아요. 며느리의 말에서 진짜 속마음이 드러났습니다. 결국 순애가 필요한 건 제사 준비 때문이었습니다. 그동안 나 없이도 잘 살았잖니. 제사도 너희들이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아니야? 며느리는 한동안 말이 없다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이제 명절 제사는 어떻게 하라는 말씀이세요? 순애는 그 말을 듣고 씁쓸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결국 명절도 순애가 차려주던 음식과 편안함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나는 더 이상 남의 눈치 보며 사는 사람이 아니야. 순애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나를 존중하지 않는 자리에는 다시 앉지 않겠다. 통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한강이 순애에게 용기를 주는 것 같았습니다. 이제 순애는 예전의 순종적인 시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며느리가 급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말씀해 주세요. 말씀해 주시면 저희가 고칠게요. 하지만 순애는 이미 마음을 정했습니다. 잘못이라기보다는 너희는 나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어. 그냥 일하는 기계로만 봤지. 며느리는 그런 게 아니라며 변명했지만 설득력이 없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전화 너머로 아들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말씀드릴게요. 아들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저희가 어머니 마음을 너무 몰랐어요. 아들의 목소리가 갈라져 있었습니다. 애들이 할머니 없는 추석을 허전해해요. 저도 이제야 알겠어요. 그동안 어머니께 너무 의존만 했네요. 저희가 너무 몰랐어요. 아들의 말에서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쉽게 마음을 열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랫동안 상처받았기 때문입니다. 몰랐다고? 순애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정말 몰랐을까? 아니면 알면서도 편하니까 모른 척했던 거 아니야? 아들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순애의 말이 전곡을 찔렀기 때문입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순애는 말없이 눈물을 훔쳤습니다. 아들의 사과를 듣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한 번의 사과로 모든 것이 해결될 수는 없었습니다. 기회라. 순애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런 건 서로 존중할 때 생기는 거야. 며느리가 다시 전화를 받았습니다. 어머니, 제사는 저희가 알아서 해볼게요. 어머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최대한 해보겠어요. 순애는 그 말에 조금 놀랐습니다. 며느리가 이런 말을 할 줄은 몰랐기 때문입니다. 정말 할 수 있겠어? 네, 해보겠어요.
어머니께 너무 의존했던 것 같아요. 전화를 끊고 난 후 순애는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아들과 며느리가 변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기도 했지만 진심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습니다. 예전처럼 무조건 달려가서 모든 것을 해결해 주지는 않겠다는 것입니다. 며칠 후 아들에게서 사진이 왔습니다. 서툴지만 정성스럽게 차린 제사상 사진이었습니다. 어머니, 처음이라 서툴지만 정성껏 준비했어요. 아버지께서 좋아하실까요? 문자 메시지와 함께 온 사진을 보며 순애는 조금 뭉클했습니다. 하지만 순애는 즉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의 노력으로 모든 것이 용서되는 것은 아니니까요. 대신 짧게 답했습니다. 고생했구나. 이것만으로도 아들에게는 큰 위로가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순애는 서서히 마음을 열어가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예전처럼 무조건적으로 모든 것을 내어주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석 달이 지났습니다. 한강뷰 레지던스에서의 생활이 완전히 자리 잡았습니다. 순애는 매일 아침 한강을 바라보며 하루를 시작하는 것이 자연스러워졌습니다. 레지던스 내 수영장에서 수영도 배우기 시작했고 같은 또래의 이웃들과 독서 모임에도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예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새로운 취미들이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애의 휴대폰에 문자 메시지가 왔습니다. 아들이었습니다. 어머니, 내일 저녁에 시간 되시면 저희가 찾아뵙고 싶어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보고 싶다고 해서요. 순애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가끔 연락은 했지만 직접 만나지는 않았기 때문입니다. 순애는 곰곰 생각해 봤습니다. 아들 가족의 변화가 진짜인지 확인해 볼 때가 온 것 같았습니다. 그래, 와도 좋다. 하지만 내가 음식을 준비하지는 않을 거야. 외식을 하든지 배달을 시키든지 해라. 순애의 답장에 아들은 알겠습니다. 저희가 모든 걸 준비할게요라고 답했습니다. 다음 날 저녁 아들 가족이 레지던스에 도착했습니다. 로비에서 그들을 맞은 순애의 모습은 예전과 많이 달랐습니다. 깔끔한 블라우스에 정성스럽게 화장을 한 모습이 도시적이고 세련되어 보였습니다. 할머니, 손주들이 달려와 안겼습니다. 할머니, 여기 정말 높네요. 한강도 보여요. 아들과 며느리는 순애의 새로운 집을 둘러보며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어머니, 여기가 정말... 아들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좋은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며느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머니, 정말 좋은 곳에 사시네요. 한강뷰가 이렇게 멋있을 줄 몰랐어요. 저녁 식사는 아들이 미리 주문한 고급 한식 배달 음식으로 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순애가 하루 종일 부엌에서 준비했을 음식들이었지만 이제는 그럴 필요가 없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가족들의 분위기도 예전과 달랐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순애에게 더 정중했고 아이들도 할머니에게 관심을 보였습니다. 할머니, 여기서 뭐하고 지내세요? 손주가 물었습니다. 순애는 미소를 지으며 대답했습니다. 수영도 배우고 책도 읽고 친구들도 사귀면서 지내고 있어. 할머니가 수영을 해요? 아이들이 신기해했습니다. 그럼 할머니도 새로운 걸 배울 수 있어. 며느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저희가 정말 철없이 굴었던 것 같아요. 어머니를 너무 당연하게 생각했네요. 순애는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예전과는 다른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지. 순애의 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완전히 문을 닫지는 않았습니다. 아들이 말했습니다. 어머니, 지난번 제사 때 저희끼리 준비해 보니까 정말 어려웠어요. 어머니가 그동안 얼마나 힘드셨을지 조금이나마 알겠더라고요.
순애는 아들의 말을 들으며 복잡한 기분이었습니다. 미안하다는 말을 듣고 싶었던 것도 사실이었습니다. 그래도 해냈잖니. 처음 치고는 잘했더라. 순애의 말에 아들과 며느리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순애가 조금씩 마음을 열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다음에도 저희가 해볼게요. 어머니는 편히 쉬세요. 며느리의 말에 순애는 작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식사 후 거실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이었습니다. 손주들은 창밖 한강의 야경에 빠져 있었고 어른들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전처럼 서로 눈치 보는 분위기가 아니라 편안한 대화였습니다. 어머니, 혹시 외로우시지는 않아요? 아들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순애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외롭지 않아. 오히려 자유로워. 순애는 한강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내 생각대로 살 수 있어서 좋아. 아들은 순애의 말을 듣고 안도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며느리가 망설이다가 말했습니다. 어머니, 앞으로도 저희가 가끔 찾아뵐 수 있을까요? 물론 어머니께 부담 드리지 않게요. 순애는 잠시 생각해 봤습니다. 가끔씩이면 괜찮을 것 같네. 하지만 예전처럼 내가 모든 걸 준비해 주지는 않을 거야. 당연하죠. 저희가 다 알아서 할게요. 며느리의 대답에 순애는 만족스러웠습니다. 드디어 며느리가 자신의 역할을 이해하기 시작한 것 같았습니다. 그럼 다음에는 내가 맛있는 레스토랑 소개해 줄게. 여기 근처에 좋은 곳들이 많더라. 밤이 깊어지자 아들 가족은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 아들이 순애에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어머니를 더 존중하겠습니다. 순애는 아들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알겠다. 서로 존중하며 지내자. 가족들이 떠나고 난 후 순애는 홀로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밤 한강 불빛이 창가에 반짝였습니다. 순애는 와인잔을 들며 속삭였습니다. 여보, 이제야 나답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요. 비록 가족과의 갈등이 완전히 풀린 건 아니었지만 이제는 서로를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순애는 더 이상 누군가의 며느리, 시어머니 눈치 보는 시골 어머니가 아니었습니다. 이제 순애는 자신의 삶을 스스로 선택하는 한강뷰 레지던스의 당당한 주인공이었습니다. 가족들도 순애를 하나의 독립적인 인격체로 존중하기 시작했습니다. 창밖으로 보이는 한강의 흐름처럼 순애의 인생도 새로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67세에 시작한 새로운 인생이었지만 순애는 전혀 늦지 않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오히려 이제야 진짜 자신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느꼈습니다. 한강의 불빛들이 순애의 미래를 밝게 비춰주는 것 같았습니다. 남편의 사진을 바라보며 순애는 말했습니다. 여보, 우리가 꿈꿨던 삶을 이제야 살고 있어요. 늦었지만 행복해요. 사진 속 남편은 여전히 따뜻한 미소로 순애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잘했어, 순애야라고 말하는 것처럼요. 오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좋은 이야기로 보답드리겠습니다. 늘 건강하세요.